야, 벌써 10월 13일이네. 음. 예, 10월 13일 ESBN 시작합니다. 오늘은 난해한 인간이에요. 또 네, 푸코, 미셸 푸코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철학자. 그 다음 주에 할 들레즈하고 이 푸코를 포스트 모던 철학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통 철학계에서는 얘기를 하죠. 대부란 표현을 썼네요. 그치, 대부 역할 충분히 하죠. 네. 음,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 계속 얘기해 오던 뭐 소시르부터 그다음에 레비 스트로스, 라칸 이런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그 구조주의의 이제 대표적인 철학자인데 본인은 구조주의라고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왜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냐면은 물론 이제 현대 철학자들이 대부분 어, 그 인간의 이성 중심의 사고 또 인본주의적 사고 이거를 아, 깨려고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즉 이성의 힘을 믿는 그 합리주의 데카르트 합리주의 이거를 불식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현대 철학자들이 계속 해왔던 건데 그거를 거의 완성할 정도의 예, 강한 어조로다가 이제 그 합리성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이다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다 그게 시기에 따라, 장소에 따라, 즉 시공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광기, 그러니까 미쳤다라고 하는 거의 개념을 우리는 지금 현대 시대에 살고 있을 때 광기 그러면은 정신병원에 다들 들어가 있잖아. 미친 사람은. 근데 그 사람들이 16세기, 17세기에는 멀쩡히 우리 주변에서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근데 서양은 그런데 우리는 내 어렸을 때 혹시 그 동네에 미친 사람 없었어요? 동네에 미친 사람이 있었죠. 근데 나는 많았어. 음, 그 우리 집에 아주 상주하는 미친 사람도 있었어. 그 사람은 그냥 두꺼운 옷을 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입고 우리 부엌에 와서 불 때는데 옆에 항상 앉아 있어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을 거부감을 갖지 않고 그냥 같은 우리와 같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고구마 구우면은 나도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런 미친 사람의 동네에 없더라고. 그게 이제 정신병원이라는 게 활성화되면서 어, 동네에서 놔두질 않은 거죠. 저희도 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어디를 활보하고 다녀도 그 아무 제재도 안 하고 음,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부모한테 누구 어디 갔더라 뭐 이런 얘기 같이 눈여겨서 봐주고 그런 것들 보면 특별히 불편한 좀 어색하긴 하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배척하고 그러진 않고 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지하철에 거지들도 많이 안 보여요. 그 수도권에 있는 지하철 타보면은 어릴 때는 거지들이 이제 한 명씩 있어가지고 음. 그 주변에서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피하고 그런 광경을 여러 번 목격했었는데 요새는 지하철에서도 거지를 목격하지 못하는 아예 배제된 음. 그런 사회처럼 지하철 풍경도 진짜 많이 네 바뀌었어. 많이 다르죠. 뭐 이렇게 네, 장애인하고 또 왜 이렇게 뭐 배암 장사라든지 왜 이렇게 네, 목소리 네, 네, 깨랑깨랑 하는 사람이 네, 올라와가지고 무슨 물건 팔고 뭐 이런 게 흔한 풍경이었는데 버스에도 있고. 네. 근데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 어디로 갔는가? 그나마 우리가 자주 보는 게 이제 노숙자. 네. 예. 근데 아마 시대가 달라지면 노숙자도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이제 시설로 가겠죠.
그래서 이 푸코의 사상을 우리 교과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면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철학을 할 때도 그렇고 역사 공부할 때도 그렇고 뭘 외울 때도 이 3이라는 숫자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푸코의 사상 발전 단계도 3단계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또 푸코 자신이 시대 구분하는 것도 뭐 그 르네상스 시대 16세기 그다음에 저기 뭐야 뭐지 그 17세기를 갖다가 어, 고전주의 시대 그리고 이제 근대 그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시대 구분, 그러니까 현대라고 하는 시기를 그렇게 구분해서 보는 그것도 세 단계로 나누고. 아니 뭐 세 단계가 사실 얘기하기가 편한 게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이게 확률적으로 네 개가 되면은 애매한 경계가 생겨요. 근데 세 개는 구분하기가 좋죠. 예, 구분하기가 좋고 또 우리가 369도 그래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3의 그리고 숫자를 좋아하니까. 거기는 그 논문 쓸 때나 음, 아니면은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예를 들 때도 3개 이상 들지 말라고. 음, 3개 이상 넘어가면 지루해지고 음. 재미가 없어져 이야기가. 네, 그렇죠. 근데 또 한두 개만 들면은 이해가 아직 덜 된 상태. 음, 3개 정도가 적합한. 아무튼 이 푸코는 그 이 사람의 사상 발전이 그 책을 쓴 거 보면 첫 번째 단계 그때는 이제 고고학적 입장. 그 고고학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죠? 고고학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영화 고고학 영화 많이 나왔었잖아. 로맨싱 스톤, 뭐 툼 레이더, 뭐 인디아나 존스. 인디애나 존스 이런. 근데 네. 고고학이 그거잖아요. 그 유물을 보고 그 시대를 음. 유추하는 그, 그 뭐야 이렇게 손가락 하나가 뭐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그 옛날 사람들 다 손가락 이렇게 하고 다녔다. 자기 상상에 의해서 그렇게 더 될 수 있지만 진짜 그런 어떤 증거를 찾는 그렇죠. 예, 흔적을 찾고 그 그런 어떤 그냥 역사의 기록은 사실 너무 누군가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문학 작품이라는 데에 녹아 있는 그 시대의 어떤 풍습이나 시대의 어떤 문화를 그거를 찾는 점 그런 걸 고고학이라고 이렇게 명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식의 고고학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 역사를 쓴 사람의 관점에서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루어졌던 일들,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할 뿐이지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는 누가 일부러 찾아보기 전에 알 수가 없죠. 지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그 이면에 우리가 지식이라고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잘 우리가 관심도 안 갖고 모르는데 그걸 드러내야 된다는 게 푸코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고고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항상 반증을 찾아내잖아. 예를 들어서 뭐 신석기 시대가 뭐가 있었다, 무슨 유물이 있었다, 그러던 거를 고고학적 논문이 되려면은 다른 증거를 찾아내 가지고 왔고 신석기 시대에는 무슨 토기도 있었다, 뭐 어떤 유물이 어디서 축소가 돼 가지고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거와 다른 거가 뭐가 이렇게 드러나는 게 그게 이제 고고학에서 항상 그 학문적 업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그 진실, 숨겨져 있는 진실을 캐내려고 하는 태도. 재료를 찾는 것 같아요. 네. 그 뭔가 해석하려는 재료들을 그 재료에서의 의미를 계속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 고고학의 의미였던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계보학. 계보학은 이렇게 우리나라 치면 족보 같은 거지. 이제 어느 계통을 통해서 뭐가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 이걸 이렇게 거꾸로 추적해 나가는 거.
이런 게 이제 계보학이죠. 그게 이제 분류잖아요, 분류. 그치. 분류 체계 음. 만들고. 그게 그러니까 결국 그게 어디로부터 이 힘과 의지가 왔는지, 음, 그 근원을 이렇게 근원부터 이렇게 분류를 착 해가지고 얘는 어디서 왔고 얘는 어디서 왔고 이런 어떤 분류 정도 클래시피케이션 해놓은 정도가 지금 계보학인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이거 지금 교수님의 그 모델링 이론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모델링 이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아, 모델링 이론을 만든 거지. 그런가요? 나는 왜 교수님 모델링 이론을 따라가는 것 같죠?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분류 체계 이런 거에도 그걸 그러니까 이게 경계 짓는 거잖아. 네, 이거와 네. 이건 다르다. 네. 이건 유사하다. 그렇지. 근데 그러려면은 그걸 그 경계가 있다는 거를 누군가는 보증을 해줘야 되고 네. 뭐 법으로 한다든지 누가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리든지 이건 다른 거야 이런 식으로 그게 하나 힘이라는 거예요. 권력.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권력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대표적인 철학자가 마르크스, 권력의 의지 뭐 이런 얘기하고 니체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권력의 그 개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한 사람들인데 이 푸코도 이제 그런 여기서의 이제 권력은 그 뭔가를 구분짓는 힘, 뭐와 뭐는 다르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나이 든 사람과 어린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이게 하나의 그 경계를 구분짓는 힘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페미니즘 이런 그렇죠. 게 그 새로운 힘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 경계가 무너지는 거지. 근데 그 경계가 없고 그 분류가 없으면 인간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쵸. 그게 플라토니즘이에요. 플라톤은 그 어떤 아주 아이디어란 세계에서 그런 게 다 구분이 돼 있다. 네. 이렇게 전제를 하니까 그거에 의해서 질서가 딱 마련되고 그러니까. 그 이런 부류라면 이 일을 해야 되고 저런 부류라면 이 일만 해야 되고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남녀의 역할도 남자는 가서 돈 벌어와야 되고 네. 가정을 부양해야 되고 이게 이제 그 남자라고 하는 그 성을 이렇게 구분해서 그러니까 딱 명령을 하니까 남자들은 그런 그 사회적 어떤 관습이나 이념 때문에 어,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도 딸을 키우는 거와 아들을 키우는 게 태도가 달라요. 나도 딸 둘을 낳고 아들을 키워봤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그 프레임에 갇히더라고. 그러니까 딸은 좀 자유롭게 뭘 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렇게 전공을 선택하는데 아들이 그 대학을 갈 때는 야 너는 그래도 나중에 가장이 돼서 밥은 벌어 먹여야 되지 않겠어? 가족들? 그러려면 일단 경제적인 독립은 해야지. 네가 그냥 단순히 하고 싶은 것만 해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가정을 이끌겠어? 이런 얘기를 나도 모르게 했더라고. 과거에. 그게 뭐 한참 전의 얘기이긴 하지만 네. 그런 프레임이 있고 아마 민규 씨도 그러지 않아? 네. 그치? 더군다나 저는 저희 집 장남이기 때문에 장남이라면 이래야 된다. 장남이니까 동생들을 더 챙겨야 된다. 뭐 남자이니까 책임감 있게 행동해라. 말이 많으면 안 된다. 뭐 무게가 있어야 된다. 그치? 나만 이런 네. 중천금이다 뭐 이래가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네. 즉 구분짓고 분류하고 그 분류가 가지는 특징을 정리하고 특징에서 정리하면 또 다시 새로운 분류에다가 넣고 안 맞으면은 맞게 각을 뜨고 이게 사실은 그 분류의 계보학이 갖고 있는 그 날카로운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질서가 잡히고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니까 책임도 분명하고. 그치. 어떤 부류에 속하면 너는 뭐를 해야 돼. 이렇게 딱 그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이나 뭐 어떤 구성 요소들은 그거를 의무라고 생각하고
싫어도 한단 말이지. 근데 가끔 그런 것도 봐요.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되게 자주 하는 얘기가 사실 나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그걸 연결을 짓는데 음, 아, 이거 이렇게 됐는데 이거 결정한 사람이 누구잖아. 그 사람의 그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얘야. 음, 근데 얘가 그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그거에서 뭘 했잖아. 음. 그래서 그걸 했는 그 아버지는 또 누구의 또 사촌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어떤 일이 족보 따지듯이.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이 힘의 근원을 이렇게 뒷단을 파서 그래서 이게 발생한 거야. 근데 사실은 아니야. 근데 사실은 우연히 떨어졌어. 그렇지. 예. 음. 사실은 얘가 실력이 없어 떨어졌는데 계보를 따라서 어떤 힘에 의해서 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인간인 거고 그 계보를 계속 찾고 싶어 하는 거죠. 예, 그런 그 힘을 찾고자 하는 그 본능이 본능이. 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예. 거를 좀 이게 가진 것 그거를 같아요. 깨자는 게 이제 예, 푸코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예. 아닌데 우연이 된 건데.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의 이 사람의 사상의 발달사는 그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도 하나의 구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프레임이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에피스테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왜 토머스 쿤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쓴 사람, 그 사람이 얘기하는 패러다임, 그러니까 과학에서의 패러다임, 그거랑 이제 개념이 유사하죠. 뭐 엄밀히 따지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틀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근데 그거를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면서 내가 나라는 자아가 형성이 되면 사실 노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이미 짜놓은 틀에 내가 그냥 종속이 되면 편할지는 모르지만은 별 쓸모없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푸코는 그런 그 내가 거부하기 힘든 구조지만 이미 나한테 쓰여진 그런 틀이지만 이거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면서 나는 거기에 반응하면서 나 자신을 형성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진 게 세 번째 그 자아의 성숙 단계, 자아의 형성 단계에 대한 철학을 이제 뭐 성의 역사 2와 성의 역사 3라고 하는 책에서 논파를 했죠. 그 푸코의 사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건 정상이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비정상적인다. 뭐 제가 얘기하는 좀 비정상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절대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알고 있는 게 지금 현 시대에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이 공간, 지역적 공간에서 통하는 그 통념일 뿐이지 이게 어디에서나 그게 정상으로 통하는 게 아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면 우리가 정상이라고 했던 게 거기서는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나라에서는 비정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의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푸코의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좀 의문이 든 게, 예, 이 분류 지성이나 이런 이성,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면서 나온 이제 데카르트부터 나와서, 또 칸트에 의해서 정리된 이런 이론이, 지금 사실 푸코가 그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 어떤, 그치, 그게 고정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범주니 뭐니 이런 것들 다 없는 거고, 그거는 고정된 게 없다. 하고 그걸 거부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세계는 이 세계는 아예 그 다시 공동체 수렵 생활을 하는 이 뭔가 구분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노는 이런 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은 철학이 돼버려요. 그런 면도 있죠. 그러니까 자연의 시대로 그냥 자연에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그 모양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누가 있든 뭐 옆에 있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뭐 해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같이 협력해서 만들면 되고. 그런 원시 그 사회로의 회귀가 되는 이런 모양이 보여서 이 경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정상이냐 비정상도 그 분류 안에서 정상이냐 아니냐의 얘기잖아요. 그걸 다 허물어 버리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민규 씨 어떻게 생각해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여기 뒤에서 그 푸코가 이 권력을 통해서 각자가 어떻게 자아를 구성해 가는가가 결국에 문제라고 했는데, 이렇게 질서를 전부 다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비정상인지 정상인지 혹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잣대도 없고, 예를 들어서 자아를 구성할 때 이제 상대방을 통해서 반사된 나의 모습을 보고도 자아를 구성을 하는데, 그럼 상대방이란 건 그 사람이 만든 그 사람 사회 속의 잣대인데, 그런 잣대를 전부 다 무시하고 나 자신을 어떻게 생성해야 될까, 자아를 구성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웠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여기 반합리주의라고 하는 이 표현이 결국은 인간의 그 지금 사상 역사는 여기까지 이 당시까지 역사는 계속 구분짓는 역사였어요. 네. 왜냐면 지금도 사실은 예, 구분 지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직 합리주의 있는 거죠. 왜냐면 합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는 어떤 분류를 만들고 넌 이게 맞아라고 하는 거고 이거 아니라고 하는 애는 이상하게 보고 비정상으로 보고 하는 어떤 계속 인간이 계속 만든 어떤 잣대, 합리, 분류 이것으로 그 판단하려고 하는 거 그게 사실은 합리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이 탄생해서 농경생활 협동하고 이러면서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거든요. 이런 거는 당연히 뭔가 그 큰 무리를 유지하려면 맞고 틀림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국가라는 것이 네, 탄생하고 네, 법이라는 것이 이제 제정이 되고 하는 네, 게 네.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네, 그런 틀들이 생긴 거죠. 네. 이게 어, 합리주의에 입각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네, 합의하에 네,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틀을 음, 바꾸면서 새로운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서 진화된 구조. 음, 지금 우리가 적용받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철학을 공부할 때 특히 현대 철학을 공부하는 그 이유는 그런 걸 알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푸코도 비합리성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 비정상을 더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사회가 그렇게 형성되어 왔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된 거라는 거를 알자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질서, 그다음에 정상적인 것,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렇다는 게 바로 존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그대로 믿는다면 이미 2500년 전 그리스, 로마 이런 시대에 인간이 살아야 될 진리는 다 완성이 돼 있고 그 이데아의 세계에 또 성경에 하신 말씀들이 100%다 2000년 전에 그 앞으로 나갈 그 미래의 세계까지도 다 지배하는 그 어떤 삶의 방식을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2000년 전에 그 삶의 방식, 그 사람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시대면 그리스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다 일뿐이라는 거지. 그걸 부정하자가 아니라 그리고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걸 따라야지 그 사회에서 왕따 안 당하고 적응하면서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바뀌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성이라든가 정상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잖아요. 지금까지는 분류하는 권력의 입장에서 정상인 내가 비정상인 무엇을 판단하고 이렇게 재단했다면은 그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애매하니 쟤도 정상일 수 있으니까 쟤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서로 경계를 허물어야 된다. 이런 그치. 얘기가 이제 네. 그 경계를 허물고 어차피 인간 사회는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자유도 아니고 그게 또 합리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그런 정상성, 뭐 합리성, 성의 역할, 뭐 여러 가지 개념들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개념들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우리의 사고의 개념 이거는 계속 디파인해 나가고 업데이트하고 그게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 변한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그러면 고정관념을 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바보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지금도 꼭 그렇다고 그걸 고집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꼭 그거 같아요. 화합론 같아요. 화합론, 평화론. 그 누구나 그 적이든 악이든 적군이든 아군이든 구별 말고 그 같이 잘 살 길을 모색해 보자. 그렇지. 새롭게 정의하면 네. 그 옛날에는 이상하다고 네. 생각한 사람들이 뭐 음, 그러니까 전형적인 게 저런 거 아니야. 그 왜 홍석천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미국에서는 거의 뭐야 그 주에 따라 다르지만 되게 엄격한 데는 그 게이나 이런 거를 레즈비안 게이 이런 거를 아주 배척하는 데도 있어요. 동부는. 근데 서부는 또 되게 반대해요. 그 국가별로 다르잖아. 그게 이 북부가 언제 쪽 사람이에요? 거의 이 사람이 1984년에 죽었어요. 와우, 올해 최신 사람인데 걔들. 그러네요. 그럼 음. 지금 이분이 그런데 그 미국 사람인가요? 아니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의 어느 아주 어느 거장이라고 할 수 역사를 있지. 어느 역사를 그 겪은 분이실까? 난 전 역사에서 이런 철학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치. 비슷하게 한 가지 이런 논쟁에서 항상 궁금한 게 이제 과연 우리가 그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들을 지금 와서 욕할 수 있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우리 우리나라 이제 사람, 조상들. 네, 조상들. 음. 조상들은 그 당시를 겪었고 그 당시를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본 사람들을 욕할 수 있지만 우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게 맞는 윤리론이 있고 지금의 시대에 또 틀린 윤리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욕하는 거잖아요. 이 푸코의 주장대로라면 고고학적으로 그 시대만의 윤리가 존재하고 그럼 현 시대에도 그 과거에는 그 윤리가 맞을 수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자라는 주장인데 그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게 그래서 친일파 네, 그 인명사전 만들 때 네, 그런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은 그 당시에 친일 안 한 사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몇몇 독립 투사들 빼고는 네, 다 친일파라고 그 규정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일을 했거나 월급을 받고 네, 뭐 교사를 했거나 학교에서 네, 또 무슨 헌병 뭐 이런 저기 군대에서 또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친일파냐. 근데 이제 그 친일 인명사전 만들 때 그런 건 다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입장으로 친일 뭐 회사, 일본 네, 회사에서 네, 근무를 했다든지 아니면 네, 관공서에서 근무했다든지 그런 건 다 저기 제외하고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의 의지로 또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나 재산이나 네, 뭐 그 당시에 자기의 능력 이런 걸로 봤을 때 분명히 안 할 수 있음을 불구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리 그 백성들을 탄압을 하고 네, 앞장서서 그리고 일본 사람들한테 아주 그 충성을 다 바치면서 네, 자기의 출세를 노렸던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만 되게 그 선별적으로 친일 인명사전에 기록을 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서 일본하고 한국도 차이가 있고 대중들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어떤 분별이 되지 않고는 뭔가 관계가 앞으로 나아간다든지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 어디까지 솔직히 어디까지 분별을 하고 이것들을 인정해주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으로 남았던. 그것도 아마 그 역사가 바뀌면 네, 그 왜 정치인들 잘하는 말 있잖아. 네, 역사가 심판할 거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나를 네. 감방에 집어넣고 네, 비난을 하지만 나중에 후세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이런 식의 이제 그 변명들을 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한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그 일본 사람들 밑에서 부역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친일이 아니었다라고 그 당시에는 또 규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공존하잖아. 네, 그때 진짜 일본 사람들한테 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들한테 그 뭐야 그 치욕적인 어떤 삶을 살았던 현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특히 네. 나이 든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위안부 문제로 네. 고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멀쩡히 살아 있는데 그거는 친일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서 위안부를 모집을 해가지고 일본에다가 보내고 자기는 그거 갖고 승진하고 네. 어떤 대가를 받은 사람한테 그거는 뭐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합의하에 뭐 우리도 어떤 뭐 일말의 책임이 있고 그 사람들 그렇게 욕할 필요 없다라고 합의한다면 네. 또 친일인명사전에서 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푸코의 얘기가 그거지. 합의. 시기에 따라 시간에 따라 그리고 장소에 따라 지금 아마 북한하고 남한에서의 그 친일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다를 거예요. 네. 거긴 되게 엄격하고 네. 우린 되게 많이 그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은 살아왔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자는 거지 이제. 그렇죠. 푸코가 보니까 그 2차 세계대전도 겪고 그리고 그 마르크스나 이런 것들이 심취해서 공산주의에도 들어갔고 그리고 또 얘기는 에이즈가 걸렸다는 얘기도 있네요. 에이즈로 사망했네요. 예, 그 자기가 어쨌든 그런 사회적인 그 구분, 분리를 통해서 외롭게 죽었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철학에 자기의 어떤 그런 게 있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음, 자기의 체험,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나, 그리고 생활 환경, 그러니까 가족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죠. 우리는 예, 계속. 그 결국 이제 계속 자기가 이제 병자로 사람들이 에이즈 환자로 그 당시엔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치. 부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예, 훨씬 심했었지. 그런 어떤 차별을 당하면서 아니 나와 너와의 어떤 구분이 단지 그거냐? 그거 갖고 구분하는 거 그리고 그거 폭력 아니냐? 그지. 예, 나 예, 그런 걸 규정 지은 게 예, 그 이전에는 사실 뭐 에이즈 환자니 음, 이런 것들이 부각된 게 사실 뭐 음. 100년도 안 됐거든. 의사가 판단을 한 거잖아요. 의사가 그치. 정상이에요 하면은 정상이 되는 거고. 의사가 일종의 권력의 상징인 예, 거지. 그렇죠.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하면은 그렇게 돼요. 그걸로 분류가 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 사실 한국에서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뭐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 남자애들끼리 같이 술 먹고 무슨 어깨 동무하고 손 붙잡고 다니는 건 아주 예사였고 길거리를. 근데 요새는 서양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남자끼리 뭐 손 붙잡고 거리를 활보하면은 쟤들 게이 아니야?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생긴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이 뭐 에이즈가 걸렸다 그래서 옛날엔 그냥 성병 걸리고 그 다른 사람 뭐 병 걸린 거와 뭐 별 차이가 있나
근데 그거를 마치 무슨 대단한 그 범죄나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인간의 사고 체계에서 나온 결과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타자의 시선, 타자의 입장에서 그 생각하는 것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게 들레즈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까 왜 우리 저 뷰큐레이션 네. 발표할 때 나도 그 얘기 들으면서 조금 그 반성을 했는데 그 왜 외국인 네. 근로자들 그러니까 아니면 또 왜 이주 여성. 이주 여성들의 그 여성성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별로 고려치 않고 살아왔거든. 그거는 이주 여성이든 한국 여성이든 뭐 미국 여성이든 다 똑같은 여성의 문제인데 그거를 한국 여성들이 여자로서 뭐 시부모한테 막 네. 그 혼난다든지 아니면은 남편한테 뭐 폭력을 당한다든지 할 때 그 반발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이주 여성이 그런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다는 거거든. 네. 그래서 사실 달라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 달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 벌써 외국인을 차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 아까 그 이제 책 소개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모르고 사는 게 많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은 사실 되게 억울한 거지. 그렇죠. 음, 결국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이제 계속 해체, 음. 그렇죠? 해체를 시켜주고 그들이 목소리를 내게 해주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타자의 목소리를 끄집어내주는 그리고 이제 채널을 만들어주는. 말할 수 있는 언론을 만들어주고 하는 게 이제 지식인이나 좀 사회적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광기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자기의 그 처지와 광인의 어떤 삶을 서로 광인의 어떤 모양을 서로 이렇게 엮어서 설명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인이냐 비이성적인 정상인들과 공존하는 시기, 그 대화와 소통하며 때로 그들의 힘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 그들을 물먹이기도 하는 시기였다. 그리고 이 말과 사물은 그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던 그 신유물론 네, 하고도 이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근데 푸코의 이 생각이 지금 사실 그 아까 그 전에 있는 그 철학자에서 바로 들레즈로 넘어가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푸코를 중간에 넣었을까요? 아니 이제 전주곡이지. 들레즈라는 사람이 워낙 대가니까 네. 사람들이 들레즈라는 사람은 많이 인용을 하거든. 그 프랑스 철학의 이제 대대부 중에 대대부지 그야말로 들레즈 하면. 근데 그 그늘에 숨겨 있는 이 미셸 푸코도 그에 못지않은 대가인데 워낙 들레즈가 유명하니까 가려져서 아마 이진경 교수는 그거를 이렇게 일부러 한 챕터를 넣은 거예요. 너무 짧지만. 좀 왜냐면 저작의 수로 따지면은 푸코가 훨씬 많거든. 책을 더 많이 썼다고. 이 사람은 뭐 평생 책만 쓰다 죽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지금 광인의 얘기가 이제 뒤에 계속 나오는데 네. 이 광인을 계속 사회에서 그 격리시키고 무리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거는 어쨌든 그 우리를 인간을 뭐 지킨다, 정신을 지킨다는 뭐 그런 합리적인 사유 이걸 공리주의라고 할 수 있나요? 공리주의는 좀 다르죠. 네. 최대의 뭐를 위해서 최대 가수의 최대 행복. 예.
그들의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수를 희생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걸까요? 좀 다르죠. 음.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사회라는 이게 시스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대변하는 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다 합리적인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걸 말도 안 되는 법이 왜 아직도 존재하냐. 그런 게 근데 또 없으면은 그 사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법도 왜 계속 개정하잖아. 네. 자꾸 바꿔서 뭐 옛날에 무슨 근진상감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없이 이제 없어지고 무슨 세형법 이런 제도도 자꾸 없어지고 이렇게 사회적 어떤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법도 바뀌는 거라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느 것 하나 고정 불변의 것은 없다. 이게 이제 그 현대 철학자들이 늘 하고 싶은 얘기고 그런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자꾸 우리가 뭘 생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성의 역할에 대한 것도 바꾸고. 근데 그 지금 사물의 질서를 파악하고 그 속의 사물에 대해 판단하는 상이한 방식들이 있다는 이런 어떤 의식적인 사고, 그게 이제 네. 에피스테메, 에피스테메잖아요. 에피스테메. 이게 되게 유명한 이제 개념이잖아요. 아까 보고학, 계보학 그 얘기에서 또 연결되는 에피스테메인데 인식의 틀이라는 표현. 그렇죠. 인식의 틀, 생각하는 법. 우리가 사고하는 법을 이제 푸코는 에피스테메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에피스테메라는 말이 푸코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니에요. 플라톤도 에피스테메라는 말을 썼어요. 플라톤도. 이거 패러다임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어떤 인식의 그렇지. 틀이 바뀌는 걸 우리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고 과학에서는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네. 과학의 아까 얘기한 그 토머스 쿤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좀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사실 철학자들은 어떤 자기가 용어를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얘기할 때 에피스테메는 그것도 사고의 틀이지만 그거는 완전한 이데아의 세계에서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보편타당하다. 보편타당한 하나의 원리가 있다라고 믿는 게 에피스테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미 다 규정이 돼 있는. 근데 그거는 변하지 않아.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플라톤이 얘기하는 에피스테메라면 푸코는 그 여러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임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사고의 틀이니까 인식의 틀이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네. 절대 보편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시기에 따라 장소에 따라 바뀌는 사고의 틀이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특정한 방식으로 사물들의 질서를 부여하는 무의식의 기초. 요거를 에피스테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기초라는 게 우리의 사고를 나도 모르게 지금 따르고 있는 아까 네. 왜 뭐 아들의 역할 뭐 네네. 이런 게 예를 들었는데 그런 게 우리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에피스테메를 나는 벗어나서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에피스테메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깨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걸까요, 그러면? 그렇지. 극복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에피스테메라는 게 하나의 구조로서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어떻게 반작용을 할 거냐 이런 거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규정해 나가자는 게 푸코의 생각이죠. 그러면 이제는 플라톤은 오히려 에피스테메를 그건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1.1핵도 건드리지 마. 이건 이미 정해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건 보편타당한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플라톤의 에피스테메라면 푸코는 현재 이 시점에 이 장소에서는 맞아. 그걸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야 또 사회가 유지되니까. 그러나 그거는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바뀔 수가 있고 그게 장소가 달라지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좀 인사이트 있게 르네상스 시대는 유사성,
음, 에피스템에 고전주의 시대에는 표상, 그렇지. 그리고 근대에는 실체 예. 이렇게 변화해 왔다 이거잖아요. 그게 미술사를 공부해 보면 아주 네.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럼 현대는 뭔가? 지금은 그 끊임없이 변하는 주체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주체. 고정불변의 주체가 아니라. 이 실체의 개념에서 그냥 뭐 그러니까 단어로 쓴 주체와 실체, 그러니까 실체가 객체거든. 네. 모델링 이론에서 그 객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 사물의 세계죠. 사물의 어떤 본질, 원래의 모습 이게 이제 실체잖아. 네. 이거가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물을 만나느냐, 그 주체가 인간으로서 그 누구와 만나느냐. 사실 내 입장에서는 우리 박주환 대표도 실체거든. 대상이니까. 민규 씨도 또 하나의 타자하고 하나의 실체고. 그러니까 내가 인식을 해서 뭔가 이미지를 얻고 뭐 내가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반응을 하고 하는 하나의 객체 대상인 거지. 그거가 이제 저기 르네상스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민규 씨가 무슨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아니면 나한테 무슨 말을 했어? 그럼 그 말이 이퀄 유사성이라는 게 민규 씨의 실체다. 이런 식의 그 예술, 문화, 철학이 그땐 존재했어요. 즉, 이렇게 기표로 드러나 있는 어떤 기호가 그 실체하고 일치한다. 그 소시를 이전에 언어학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고전주의 시대에 오면 이제 표상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 표상이라는 거는 그거를 대변할 뿐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거 하나의 기호에 불과하다. 이렇게 세상을 보던 시기가 있고 근대에 와서는 그냥 그 자체 그 칸트의 생각이지 그게. 그 물 자체 그 걔는 그냥 존재하는 거야. 내가 인식하든 말든 걔는 그대로 원래 있는 거예요. 그걸 나는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나의 이미지일 뿐이고 나의 주관일 뿐인 거죠. 지금은 그러면 오히려 동의라는 표현이 낫지 않을까요? 동의? 누구와 누구의 동의? 여러 사람의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그렇죠. 절대적인 건 없고 그 명제, 저 동의 뭐 이런 어떤 에 의해서 그 실체부터 모든 정해지잖아요. 그게 구조죠. 그치. 여러 사람들이 어떤 공간에서 이게 어떤 무슨- 시기에 공유하는 생각들의 틀, 이게 하나의 구조잖아. 네. 그런 게 이제 레비스트로스나 뭐 소시르나 네. 라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현대는 뭐죠? 현대는 불변? 변화?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현대 철학이. 뭐과 차이요? 그러니까 어렵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규 씨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한 게 그게 그 말이 민규 씨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대해 주느냐,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 말은 또 바뀔 수가 있거든. 그렇지. 그걸 이해하자는 거지. 아유. 그래서 이게 신유물론도 그 대상하고 내가 어떻게 만났느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 속에 우리의 존재들이 있는 것이지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1년 가까이 지금 그 ESBN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순간은 셋이서 그 생각에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만약에 한 1년 동안 어디 저 창업진흥원에 가서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주에 가서 우리 박 대표는 또 뭐 일하고 있다가 1년 만에 만나면 그 지금의 그 마음의 교류 상태나 관계라고 하는 게 같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지. 왜냐면 그동안에 다른 사물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계속 변화해 왔는데 그 사람의 사고방식도 그거를
너 왜 1년 전에 이랬는데 나를 이렇게 대해?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그 현대 철학을 공부 안 한 거지.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어떤 그 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 관계를 새로 형성해 나가고 물론 회복이 엄청 빠르겠지. 과거에 이렇게 그 저기 싱크로나이즈 네. 그 주파수가 맞았던 시기가 긴 사람들은 좀 떨어져 가지고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도 금방 그게 회복이 되고 하는 그런 면은 있겠지만 어쨌든 같으리라고 기대하는 거는 바보랍니다. 음, 우리 왜 가족들 간에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그 자식들하고도 그게 느끼거든. 맞죠. 한 1년 정도 이렇게 별로 대화가 없고 교류가 없다가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옛날의 걔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던 자식이 아니야.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걔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당연하게 인간은 어떤 그 대상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그 사람의 구조, 생각의 틀은 바뀐다는 거예요. 에피스템에는 계속 변화하는 것이다.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게 편하고 오히려 내가 새로 형성하면 되거든. 그 사람이 좋으면. 결국 컨텍스트 서로가 그 인지하는 그 공동의 메타 인지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그 위에 어떤 그 공유되는 그런 것들이 같은 또 컨텍스트. 콘텍스트가 고정불변이 아니잖아. 그렇죠.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나와 생각이 맞는 사람들을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사람들과 에피스테메를 공유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왜냐면 고정불변에 노력할 필요 없거든. 그렇죠. 그렇잖아. 이미 그건 셋업이 딱 돼 있는데 뭘 변해? 변한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지. 이거 그러면 요즘 결혼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결혼, 그쵸.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 회사 안에서 직원과 CEO의 관계도 그래. 그렇고. 처음에 입사할 때의 그 관계나 그 둘이 생각하는 구조, 그 에피스테메가 1년 지나면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거를 근데, 인정해야 돼. 근데 그게 지금 현대 아닌가? 현대의 그 뭔가요? 아니면 옛날부터 그랬는데 지금서 정의한 그치.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착각을 했었던 거지. 예. 그 당시에는 그냥 그게 계속 그 고정불변으로 유지될 거라고 기대했던 거지. 아니면 윤리학이 맞춰준 걸까요? 그렇게 하라고? 어찌 보면 강요한 거죠. 강연. 네, 강요한 거죠. 그거를 어기면 옛날에는 뭐 심지어 화형도 시키고 네. 그 중세 그런 때는 그 신의 이름으로 죽이든가 아니면은 왕의 권력으로 그 사람들을 탄압하고 막 이랬던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점점 사라졌으니까. 불가능해지잖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갈등이 오지. 뭐야 저거 옛날에 내 말 잘 듣던 응? 그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좀 돈 좀 있는 집에서 살아가지고 도련님 취급을 받으면서 그 밑에서 하인들이 나를 떠받들어 줬을 거 아니야. 근데 좀 성장해 가서 그 사람들도 각자 뭐 다른 삶을 살다가 딱 만나는데 뭐 도련님하고 와서 이렇게 급식거릴 줄 알았더니 뭐 떽떽거리고 뭐 너 뭔데 뭐 이제 와가지고 그러냐고 막 덤비거든. 그 연속극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런 상황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서 왜 쟤는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하나 이런 사고를 하는 것 자체가 바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네. 이미 에피스테마가 그 사람은 바뀌어 있고 나의 에피스테마도 나름대로 또 바뀌어 있고 근데 그걸 갖기를 기대하는 게 어리석은 거다. 그러네요. 이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라는 난 내 나름대로는 명언을 남겼는데 뭘 기대해? 그 사람한테 뭔가 기대를 하려면 내가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또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하고 이제 주파수를 맞춰가면서 비슷한 에피스테메를 형성하면서 마음이 맞아 떨어지고
그 서로 통하는 게 이제 막 생기면서 인간 관계가 끈끈해지고 하는 게 이제 새로 형성되는 거지. 과거의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도 같이 기대하면 반드시 배신을 맞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실망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게 교수와 제자들 간에도 그래요. 그러네요. 그 뒤에도 얘기는 거의 같아요. 그 네. 권력자가 뭐 담론을 정하고 그 권력을 작동하게 하는 담론 안에 이게 이제 결국 똑같이 그 아까 분류하고 계보화하고 같은 얘기를 네. 하는 거고 이제 핵심이 그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정신병원이나 수용소 같은 거를 둬서 이제 자기같이 이제 이런 자기 그 사람들을 그쪽에다가 이제 그 가두는 거 이걸 이제 생체 권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물리적으로 이제 네. 몸에 네. 어떤 위해를 가해서 네. 어떤 걸 강요하는 거지. 감옥 네. 뭐 아니면 수용소, 학교, 공장, 뭐 공장, 군대 이런 게 다 그리고 그런 병원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어쨌든 자기가 겪었을 격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 집조차도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권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지식 권력과 생체 권력. 그렇죠. 지식 권력하고 생체 권력. 그렇지. 어떤 사상을 강요하고 그 상대방한테 나는 박사니까 뭐의 전문가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돼,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식 권력. 그러니까 그걸 담론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담론을 만들고 그렇죠. 그 담론으로 그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너는 학파를 예, 형성하고 예, 그 사회적인 어떤 뭐랄까 논쟁의 거리를 하나 만들어서 던져놓으면은 사람들이 그 담론 속에서 갈라지죠. 그치 그 안에서 또 갈라지고 담론을 근데 통해서 그거를 내 거부하기가 개인 입장에서 쉽지가 않죠. 사회에서 이렇게 담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근데 그게 나한테 위해를 사실 압력을 주는 거예요. 주는 거죠. 이게 근데 결국 그거네요. 뭘 원래 자연스럽게 되어오던 평가르잖아요. 사람들이 맨날 평가르잖아요. 담론 갖고 사상이 맞네 틀리네 하면서. 그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 왜 이데올로기 이쪽에 네. 그 북한 뭐 반공 네. 이데올로기를 갖다 뒤집어 씌우면은 선거에서도 이기고 그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거를 하나의 인간 담론처럼 그 반공 이데올로기를 갖다 강요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안 통하잖아, 지금은. 오히려 역효과나지, 그런 거. 북풍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거를 그 선거할 때 써먹는 멍청한, 그러니까 얘들은 좀 이 풀꽃책을 좀 읽어야 된다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자기는 고정된 과거의 틀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 그냥 어쨌든 살면 자기가 편하려면 어쨌든 선을 긋고 야, 넌 내 사람, 야, 우리는 하나, 우리는 가족, 뭐 이런 어떤 경계를 만들어야지 어쨌든 자기의 그 권력이나 자기의 그 영향력이 그치. 보존되잖아요. 근데 이거 그게 너무 이제 두 가지 아까 그 지식 권력이나 생체 권력이나 두 가지를 동원해서 그렇게 자기 밑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게 보스고 오야봉이고 뭐. 맞아요. 그 그 조폭 두목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생체 권력을 행사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저 사이비 종교 교주가 그 저 신도들을 갖다가 하는 거는 맘놓고 하는 건 지식 지식 권력. 권력이야 일종의 그거는. 그리고 교수가 학생들을 어느 한 방향으로다 몰아 세우는 것도 지식 권력이고. 그래서 군대에서도 옛날에는 생체 권력이라는 게 잘 먹히던 시절이 있었지만은 요새는 그거 했다가는 폭력 병영병 병역 내 폭력으로다가 그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불가능한 시대로 이제 점점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거부한다는 거는 저는 이제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 이게 역사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그걸 지금 계속 그 경계가 그 경계 짓는 거 하지 마. 라고 하는 걸 계속 지금 코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자연스럽겠다. 인간이라면 다 갖고 있는 거. 인간의 욕망이지, 예, 욕망. 욕망. 인간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예. 권력을 잡고 상대방한테 지식 권력을 행사하든지 생체 권력을 행사해서 자기의 이데올로기, 자기의 에피스테메를 강요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감시의 활동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인 거지. 하나는 나도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고, 다른 사람들한테 에피스테메 강요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걸 강요할 때 그 실체를 알라는 거지. 내가 거기에 그냥 아무 저기 뭐야 반항도 못하고 반작용도 못하면서 그냥 그 노예처럼 가가지고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과감히 얘기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런 그 상태에 빠져 있으면 뭐 빠져나오라고 알려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 그러지 마라고 깨우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철학 공부를 하는 거죠. 네. 좋은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 그 권력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다시 그 뒤에 숨어 있는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푸코는 그치. 얘기한 거네요. 그 약간 푸코 하면은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언론 자유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푸틴이나 뭐 이상한 뭐 대통령이나 어느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한 거 할 건 한 거 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이게. 그래서 그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공부를 한 사람들은 혜택을 입을 거다. 왜냐면 남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공부할 새도 없이 깨우칠 새도 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이치를 깨우칠 여력이 없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책을 읽고 지식을 먼저 깨우친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노력해서만 얻은 건 아니고, 그래도 뭐 부모를 잘 만났다든지 아니면 그런 독해력, 이해력을 부모한테 유전자로 물려받았든지 누구에겐가 혜택을 받은 거의 결과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회에 환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과감히 용기 있게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게 지식인의 책무다라고 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그 되게 공감해요. 그게. 네, 맞아요. 근데 이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판단하고 분류하고의 어떤 근거가 있거든요. 결국에 예측하고 분류하고 하는 이성의 되게 큰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인간답고 또 이렇게 문화를 발전시키고 산업 발전시키고 했었던 거는 이성의 힘이 크죠. 근데 그거를 그 이성이 갈라놓고 뭔가 이성이 구분하는 것들을 상대화한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게 내가 아니라 타자의 입장에서 그게 만든 경계를 허무는 되게 이성의 다음 시대가 진짜 오긴 오네요. 그 이성 맹신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이성이 중요하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인간은 어쨌든 지구상에 있는 생물 가운데는 가장 이성 능력이 뛰어난 동물인 거는 맞다. 그걸 부정할 사람은 없어.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현대 철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이성을 너무 그렇게 우상시하는 거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 그잖아. 너무나 우수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들이 너무 맹신을 한다 이거죠. 이성의 우수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경계하자. 맞아요. 그 얘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인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이성이 나의 이성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물의 경계까지 이제 열기 위한 전초적인 얘기네요. 이제 들레즈 가면은 그 대상을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물에까지
그 새하물조차도 우리와 대등한 그렇죠. 존재로 그렇죠. 인정하는 단계까지 가자. 음. 그게 이제 들레즈의 핵심. 네. 결국 그 문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보니까 이 푸코가 있었던 시점에 그 인종 문제, 음. 그리고 전쟁, 그리고 제국주의, 그리고 어쨌든 지금 만연하는 이런 어떤 병, 이런 것들하고 서로 계속 경계짓고 나누려고 하는, 그리고 규정하려고 하고 이렇게 담론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회의 어떤 것들을 푸코가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라고 이제 목소리를 낸 거죠. 그리고 대신 들레즈의 시대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환경이 파괴가 되고 사람들이 막 자기 멋대로 다 모든 걸 해버리고 하니까 그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 결국 쟤들한테 권력을 주는 거예요. 사물한테. 그렇지. 우리가 또 그 어울려 조화롭게 사는 네. 방법이고. 네. 음. 그러니까 이제 이성이 이제 여기서 동물을 학대하고 이성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동물한테 가고 뭐 자연 나무한테 가고 네. 뭔가 그런 것들한테 가면서 파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이제 타자화하는 거지. 예, 그것도 나 아닌 예, 것은 다 다스려야 되고 파괴할 수 있고. 근데 그것조차도 쟤들도 권력이야. 쟤들도 그거 나하고 같은 존재야라고 하면 이제 함부로 못 하잖아. 그러니까 요즘 최근 몇 년간 그런 것들의 연장선으로 혐오주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한 거. 옛날에 이성과 뭐 자연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는데 온갖 잣대들과 뭐 페미니즘부터 비건이나 뭐 이런 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그 외부에 있는 것을 거부하고 각자 그 틀 가지고 그 틀 있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사람들끼리 그 커뮤니티를 강화시키고 사상을 강화시키는 그런 경계를 계속 짓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혐오의 시대라고 그렇지. 하는. 지금 그 네. 시대에 네. 푸코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네. 아직 그 시대에 있는 거지. 그치. 지금 지금도 계속 예, 그런 일이 벌어지고 네. 있는 거고. 맞아요. 아직 들레즈의 세상은 네. 오지 않은 아직 세상이에요. 이제서 네. 우리 그 신유물론이라고 간신히 맞아요. 접근한. 이제 맛을 봤지. 네. 자, 이제 네. 한 챕터 남았습니다. 야, 네. 이거 정말 야, 드디어 이제 들레즈와 카탈이 이거는 길기 때문에 좀 미리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주 후에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근데 2주 후에 하면 그 주에 너무 많이 몰리네. 아, 그러네. 그래서 이번 주 하죠. 다음 주 아니 그 2주 후에 하면 넘어가죠. 그러네. 네, 오히려 2주 후에 합시다. 다음 주는 쉬고. 네. 네. 그래서 충분히 좀 읽고 네. 그 교환 자료도 좀 있는 거 있으면 보고 2주 후에 합시다. 자, 오늘 ESBN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찍 끝났네요. 네. 그래도 할 얘기 다 했어요. 네.